네, 이제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11페이지 잠깐 보시고요. 그리고 뭐 다음 주부터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를 한다고는 했는데 혹시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은 제 강의 3, 4월 수교론 심화반 강의를 수강을 했다. 그럼 이제 수강 신청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7주차, 8주차 강의하고 이제 필요한 이론 약간 덧붙여서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참고하시고요. 11페이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론2에 없는 내용이라서 이제 갑자기 이제 좀 어려울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 행동 상황 보면 11페이지죠. 행동 상황을 보면 도구적 이해로 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화 상황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직관적 이해. 그 다음에 타당화 상황은 관계적 이해. 마지막 제도적 상황은 논리적 이해 이렇게 돼 있어요. 논리적 이해 말고 그 다음에 형식적 이해 이렇게 돼 있죠. 제도와 상황.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이 이제 수학학습 지도 원리학 방법에 우정호 선생님이 좀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준 건데, 이제 스캠프는 원래 도구적 이해와 관계적 이해를 초점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더 얘기를 했습니다. 논리적 이해와 기호적 이해를 얘기를 했어요. 네 가지 이해, 수학적 이해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이해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동상황은 이제 무의식적이고 이제 암묵적으로 수학적 개념을 익히는 원형 수학적 개념 단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예로 들었지만 전혀 뭐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맞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냥 진짜 결과만 아는 게 도구적 이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형식화 상황은 학생들이 나름대로 언어 또는 이제 기호로 이제 확립을 함으로써 이제 이걸 행동 상황을 가지고 했던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관적 이해는 스캠프가 말하는 직관적 지능하고 이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직관적 지능. 그래서 이제 신론의 직관적 지능과 반영적 지능 얘기하면서 직관적 지능, 직관적으로 이게 맞다 하면서 뭔가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아닌 것 같다는 건 아니고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다시 무대 뒤로 퇴장한 다음 다시 여러 가지 생각한 다음에 반영적 지능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반영적 지능이라고 할 수 있죠. 요게 이제 직관적 지능이고, 그러니까 직관적 이해는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해당하는 빗변에 세운 정사각형의 넓이는 다른 두 변에 세운 정사각형의 넓이 합과 같다.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를 하는 게 이런 형식화 상황이 되고, 타당화 상황에서는 이제 정당화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관계적 이해 수준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도화 상황. 논리적 이해가 조금, 이 논리적 이해는 결국 요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관계적 이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전 지식과 연결해서 그리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뭐 때문에 뭐가 맞고, 아까 삼각형의 내각압이 180도라고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저러해서 저렇기 때문에 동의각과 억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평각을 사용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면 논리적 이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교사에 의해서 제도화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학생은 논리적 이해 수준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기호적 이해는 그냥 수학적인 어떤 기호 자체에 대한 이해를 뜻하는 것으로서 기호를 뭐 언어로 표현한다든가 언어적인 표현을 기호로 나타낸다든가 그런 이제 상호작용, 상호 이해가 바로 기호적 이해에 해당해요. 대표적인 게 뭐 시그마 같은 거죠. 그냥 기호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해를 스캠프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적 이해보다는 좀 논리적 이해가 요거하고 요거랑 비교해봤을 때 얘가 더 수준이 높은 거죠. 기호적 이해는 조금 다른 거라고 보시고, 도구적 이해에서 관계적 이해, 관계적 이해에서 논리적 이해로 수준이 상승이 된다. 이렇게 굳이 표현하면 반일레 수준 이론 상승, 반일레 수준 상승 이론하고는 좀 다르고 그냥 좀 더 고차원적인 이해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구적 이해는 지금 그냥 결과만 이해하는 거고, 관계적 이해는 왜 그런지를 파악하는 거고, 논리적 이해는 내가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의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 이해가 딱 제도화 상황까지 가면 논리적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 지식과 관계에 지어서 이해하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완벽한 이해가 되고, 부르소는 요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지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3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좋은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수학과 학습자의 상치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결국 상치가 되는 것인데 수학의 특성은 추상적이고 논리적이고 형식적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죠. 하지만 학습자의 특성은 구체적이며 직관적이며 감성적이고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치성이 있게 되고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어렵고 지루하다, 그래서 이제 이를 막기 위해서 사교육에 집중한다든지 도구적 이해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든지 수업에 대한 소홀함, 지루함이 증가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의 개념을 소개하는데, 즉 학생의 수학화와 이 개념은 참 또 신선한 것 같아요. 수학의 학생화. 프로이덴탈은 수학화를 추구를 했습니다. 즉 학생들이 수학에 맞춰야 된다, 이제 이런 포인트죠. 그러니까 프로이덴탈은 결국 본질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이 본질을 어떻게 현상과 연결시켜서 조직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면 학생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수학에 초점을 맞춘 거죠. 학생이 수학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학적인 본질과 개념을 흐트러지지 않게 받아들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EIS 이론을 비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이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든가 그런 측면이 굉장히 비판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프로이덴탈은 물론 학생을 그런 면에서는 생각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본질적인 건 이 학생들이 어떤 수학적인 측면을 익혀서 수학화를 하는 게 목적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화라는 건 결국 수학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현상과 상황을 이렇게 막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수학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 수학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제 여기 남자 선생님들을 보시면 넌 사회화가 안 됐어. 그럼 이제 막 군대식 단학가채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고 이러면 이제 사회화가 덜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어떤 사회생활에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듯이 수학화가 된 사람은 이거예요. 막 이제 갑자기 지나가다가 이렇게 야구공을 던졌어요, 누가. 그러면 이건 2차 함수의 포물선 곡선이군. 이런 식으로 이게 막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막 이렇게 아치 같은 걸 보면은 이거를 2차 함수의 식도 막 생각하고 이런 현실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게 수학화가 된 사람이죠. 이렇게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측면은 나중에 생각할 문제지만 수학화가 됐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러니까 확실히 프로이덴탈은 이 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에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즉 수학화를 하는 사람을, 인간을 양성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인간 중심 교육과정으로 넘어가고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수학을 학생에 맞추는, 모든 거를 다 지도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수학을 또 학생에게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생의 수학화라는 관점에 따르면 사실 유클리드 기하학을 지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프로이덴탈도 유클리드 기하학 지도를 중요하게 여겼고, 우리가 프로이덴탈에 따르면 결국 전체적 조직화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소적 조직화 과정을 거치는 게 당연히 선행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공리와 공준 이런 거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안 그랬으면 이걸 얘기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나아가는 게 그 전 단계에서 할 뿐이지 당연히 이런 전체적 조직화, 수학의 중요한 측면들은 다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생들에게 했을 때 좀 어려운 내용이라든가 심도 있는 내용들은 굳이 모든 걸 지도해야 될 것인가, 즉 약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수학의 학생화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공부 계정에서 1호 계정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특별히 기하 영역에서 열심히 이제 교수 연구를 했는데 그런 한 연구원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9 개정에서는 외심에 대해서 연역적으로 논증하는 과정, 즉 형식적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 거리가 같음을 알아보자 하면은 철저하게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굉장히 어렵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외심에 대해서 이제 지도를 했을 때 일단 두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걸 통해서 합동 조건을 이용하여 O, A, B, C 해서
요거가 만나니까 OA랑 OB가 같고, 합동 조건에 의해서 OB랑 OC가 같고,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OA랑 OC가 같으니까 이것이 수직이등분선이므로 한 점에서 만난다. 즉 그 설명 과정이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1호 계정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아예 외접원과 외심에 대한 정의를 먼저 때려버려요. 원래 이거를 지도를 다 해야 되는, 정당화를 해야 되는 측면이었는데 너무나 어려운 측면이었기 때문에 아예 외심을 정의를 하고, 즉 이 외심은 OA, OB, OC가 다 같은 이 점을 외심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아예 이것부터 정의를 하고 출발하면은 세 수직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를 연역적으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양이 축소가 돼요. 어떻게 설명하면 됩니까? 이 세 개가 다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일 때 이미 수직이등분선은 요 꼭지점과 만난다는 걸 이미 다 했어요. 그럼 설명이 끝나요. 친구들아, OAB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이등분선이 여기 지나는 거 맞지? 역시 맞지. 그럼 세 수직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던 수학적 상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수직이등분선이 이 꼭지점과 만난다는 건 알고 있는 수학적 상식이고, 그걸 토대로 외심에서 세 수직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반영을 했을 때 만약 프로이덴탈의 입장에서는 요거를 그대로 다 지도를 해야 되니까 결국 OA랑 OB가 갖고 조금 이제 국소적 조직화로 설명을 했죠. 하지만 1호 계정에서는 외심을 아예 이거를 증명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아예 이제 정의를 하고 출발하면 상당히 이제 쉽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바로 수학의 학생화를 반영한 대표적인 것이겠죠. 이건 이제 내년에 교과서를 봐야 알겠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가 실제 중학교 1학년에 많이 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바뀔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좋은 수업의 의미. 좋은 수업, 교사와 학습자가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야 된다. 교사는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주고 학습자는 재미를 느껴야 된다. 당연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좋은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관점의 변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딱 보면 그래 이게 좋은 수업이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페이지 맨 아래 스캠프의 도구적 이해와 관계적 이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게 우리가 사실 보면 당연히 관계적 이해로 해야 되고 도구적 이해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관계적 이해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엄밀하게 보면 모든 지식을 관계적으로 이해시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키마식 학습에 맞지 않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일부 개념은 관계적으로 이해하기에 중고등학생의 그런 과정을 넘어가는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경우를 도구적 이해를 시킬 것이고 관계적 이해를 어떤 것을 시켜야 될지를 구분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페이지로 가시면 도구적 이해의 장점도 있어요. 분명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선행 지식이 적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보상 또한 즉각적으로 명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구적 이해도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관계적 이해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어떤 영역에서는 도구적 이해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4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관계적 이해를 도구적 이해로 대체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여기 4가지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특별히 밑에 피타고라스 정리의 학습의 이해 지도 방법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는 관계적 이해를 유도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정당화를 한다든가 대수적인 관점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 정당화를 하게 되는데 피타고라스를 정리를 우리가 공부 계정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했지만 1호 계정에서는 그렇게 정당화를 할 수가 없어요. 뒤에 배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클리드가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합동과 닮음을 이용해서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방법은 사실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닮음을 이용한 방법이 소개가 돼 있는데 공부 계정의 어떤 다른 지도서에서는 닮음을 이용하여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에 1호 계정에서는 그게 메인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피타고라스 정리 바로 전에 삼각형의 닮음을 배우거든요. 이제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정당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관계적 이해를 유도하고, 즉 국소적 조직화, 삼각형의 닮음을 토대로 이해를 시키는 그런 관계적 이해를 유도하고, 문제를 적용하면서는 도구적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겠죠. 문제 각각의 어떤 문제들도 다 관계적 이해를 하는 거는 너무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실제로 적용하고 문제를 푸는 데는 도구적 이해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돕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역은 직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 유의사항에도 나와 있죠. 이 역을 직관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법칙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코사인 법칙은 이제 또 1호 계정에서 다루죠. 코사인 법칙 다루는데, 띄어쓰기 하지 않을게요. 코사인 법칙을 다루는데, 이제 또 요즘 또 시험에 또 트렌드가 고등학교 막 학습 요소도 적으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사실을 다루는 건 코사인 제2법칙이거든요. 그런데 그 용어가 없어지고, 원래 코사인 제2 법칙을 1법칙을 토대로 다뤘어요. 1법칙의 어떤 몇 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빼고 더해서 이렇게 다뤘는데 아예 없어지고, 그냥 이 코사인 제2법칙을 그냥 따로 한 개만 다뤄요. 요거 이제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용어를 그냥 코사인 법칙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코사인 법칙으로 학습 요소를 이해하시고 코사인 제2법칙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요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만약에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코사인 제2법칙 썼다, 틀렸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렇죠. 이거 중요하게. 그래서 별책 그걸 보시면 코사인 제2법칙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1호 계정에서는. 그래서 두산 지도서는 이제 아직 1호 계정판이 안 나왔어요. 요 코사인 법칙 우리가 수학 1에서 하잖아요. 수학 1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아직 두산 지도서는 안 나왔는데, 이제 교학사에서는 나와서 봤더니만 코사인 제2법칙이라는 용어가 아예 없고, 이게 그냥 코사인 법칙입니다. 이게 그냥. 그래서 요 학습 요소 혹시 적으라고 하면 이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코사인 법칙을 알면 요걸 토대로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을 설명하는 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은 이거잖아요. 요거. 원래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제 이거를 보이는 건데, 이제 요게 만족하면 뭐다? 직각삼각형이다. 이제 이거잖아요. 직각삼각형이다. 이제 요거를 이제 알면 쉽죠. 그럼 이제 어쨌든 얘는 우리가 확실하게 만족을 하는 거니까 코사인 C의 값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제 C가 90도라는 게 파악이 되겠죠. 그럼 이제 형식적으로 깔끔하게 되는데, 당연히 중학교에서는 역을 할 때 코사인 법칙을 안 하니까 형식적으로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 유의사항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직관적으로 이야기한다. 이제 그 부분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역이 성립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한다. 즉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정당화를 해요. 근데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요렇게 요 구멍 뚫린 이런 어떤 자 같은 거, 요런 거 이제 이용해서, 이제 요게 다 1cm예요. 1cm씩 돼 있고, 구멍 뚫린 자를 이렇게 연결을 해요. 요렇게. 연결해서 5, 7, 8 요 세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봐서 직각이 되는지 확인하고, 안 되겠죠? 직각 안 되겠죠? 그 다음에 5, 10, 11 안 되겠죠? 하지만 5, 12, 13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직각. 그래서 요걸 만족하잖아요. 분명히 만족하면 어느 하나는 직각이다. 이제 이렇게 파악하게끔 도와주죠.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것도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정당화를 한 것으로서 관계적 이해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를 제시할 때는 또 도구적 이해로 해야 되겠죠. 이제 문제는 이제 도구적 이해로 열심히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피타고라스 정리의 정당화, 즉 1호 계정판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7페이지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유력한 후보라고 할 수 있죠. 1호 계정에서는 아마 삼각형의 닮음을 토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정당화할 것 같고, 딱 이게 국소적 조직화 과정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제 37페이지. 유의미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 오스벨에 대한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오스벨도 유의미한 수용 학습에서 선수지식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당연히 선수지식은 중요하겠죠. 이때 학습 과제는 첫 번째, 구속성과 실사성이 있어야 돼요. 구속성과 실사성이 있는 학습 과제를 교사가 선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실사성은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의미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실사성은 교수학적 변환의 측면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속성. 개념의 의미가 임의로 맺어진 관계이지만 관습으로 굳어져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특성을 말한다. 사실 신론에서 구속성을 봤을 때 이거랑 전혀 다른 이상한 내용이 실려져 있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하고, 두 번째, 관련 정착 아이디어. 이 관련 정착 아이디어는 이제 이 정착이라는 게 앵커링이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닷을 내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구축할 수 있겠느냐? 즉, 닷을 내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겠느냐? 우리가 이제 구속성과 실사성을 갖춘 과제로 선정하지만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정착된 아이디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선수지식이 중요합니다. 선수지식을 토대로 후속학습을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 정착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련 정착 아이디어, 유의미한 학습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의 예를 들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이거잖아요. x2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y2 빼기 y1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려면 피타고라스 정리, 즉 이 점을 토대로 x축과 평행한 선분을 긋고 이 점을, 같은 흰색이네요. 이 점을 토대로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긋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이해를 한다면 논리적 이해도 되는 것이고 완벽하게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추구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유의미한 학습 자세가 없으면 이 정착 아이디어까지 됐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도 완벽하게 알아서 관련 정착 아이디어도 있는데 유의미한 학습 자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아니 이걸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선생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 공식만 외우겠습니다 하고 빼서 제곱 루트 얼마나 편합니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유의미한 학습 자세가 없으면 결국 유의미한 수용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교사는 처음에 구속성과 실사성 갖춘 학습 과제를 선정을 해요.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가는 거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관련 정착 아이디어를 위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복습도 했어요. 다 잘했어요. 설정까지 했는데 요게 필요하죠. 마지막 연결고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잘 거쳐야 유의미한 수용학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유의미 수용학습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이해인데 특별히 구속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신론에 있는 것과 신론 2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적었습니다. 신론, 학습자가 자신의 의미를 통해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는 추상적 용어로 인지구조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소유해야 한다. 신론 2, 개념과 의미가 임의로 맺어진 관계이지만 관습으로 굳어져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특성을 말한다. 이게 교육학에서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아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상당히 연결이 된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신론 2에는 없고 제가 이제 이거를 정리한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신론 2에서는 자, 먼저 기초적인 내용은 오스벨은 이미 학습된 내용과 그 다음 새로운 학습 내용 이런 연결 이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당연하죠. 이게 연결이 돼야 중요하겠죠. 안 그러면 이제 각각 따로따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미 학습된 내용과 새롭게 학습해야 될 내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냐면요. 굳어져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함수의 극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함수의 극한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연속을 배운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갑자기 벡터를 배운다고 해봅시다. 당연히 극한을 배우고 난 다음 얘가 이미 학습된 내용이면 새로운 학습 내용으로 얘를 선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고 이것은 직접적인 연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편합니다. 하지만 요걸 가지고 요거를 연결시키려고 해도 열심히 닷을 내리려고 해도 관련 정착 아이디어가 안 되죠. 안 돼요. 너무 멀어요. 이거는 진짜 여기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는 새로운 학습 과제로서 선정하기
선정할 때 안 좋은 예가 되겠죠. 얘까지 아는 상태에서 얘를 새로운 과제로 선정하는 거는 구속성이 없는 과제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 얘는 구속성이 있는 과제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연속은. 즉 이게 관습으로 굳어져. 이게 이제 수학의 이제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함수의 극한과 연속은 당연히 이제 맺어진 관계가 될 수가 있고, 굳어지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당연히 요걸 한 다음에 요걸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이거를 거스르면 유의미한 수용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갑자기 얘를 하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얘를 하겠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유의미한 수용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학습된 내용을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고, 새로운 학습 내용을 평면 벡터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요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미 굳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거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관습적으로 굳어지게 되며 이것이 이제 유의미한 수용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성이라는 말은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직접적인 맺어진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구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신론2에서 말하는 개념과 의미가 임의로 맺어진 관계이지만 관습적으로 굳어져 임의로 변경될 수 없다는 특성, 즉 그런 구속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학습 과제의 선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신론에서의 설명과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인가, 39페이지로 갈게요.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같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맺어진 관계는 구속성을 갖춘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제는 학습자가 무리 없이 자신의 인지 구조에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이 소유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교사는 딱 학습 과제를 선정할 때, 어제 극한 배웠으니까 연속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여기서 뭐만 추가하면 돼요. 함수값이라는 개념 딱 추가하고 두 개 같다. 왜냐, 극한 이미 다 했으니까. 좌극한, 우극한. 충분히 이거를 학습 과제로 선정해도 무리가 없겠구나. 학생들이 충분히 그런 인지구조에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구속성이 있는 과제고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성을 갖춘 학습 과제를 선정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전 이미 학습된 내용이 제대로 갖춰져서 닷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예요. 이 관련 정착 아이디어는 나중의 문제고, 일단 학습 과제를 선정할 때는 함수의 연속은 충분히 선정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구속성을 갖춘 과제로 평가가 되니까 선정할 수 있지만, 관련 정착 아이디어까지 나아가려면 만약에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약간 복습도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닷을 잘 내릴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겠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수열 지도할 때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어떤 걸 느꼈냐면, 그 수열의 극한, 급수를 얘기를 할 때, 사실 이 급수를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개념만 알면 진짜 쉽습니다. 수열의 합,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 왜냐? 급수는 그냥 합 구하고 극한 씌우면 돼요. 그냥 끝이에요, 이걸로.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 다 이해하겠지 하고 급수 요렇게 하면 돼 해서 10초 만에 끝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 걸려요. 합 구하는 게 이제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학년이 나눠지잖아요. 합은 이제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하고, 공부 개정에서는 2학년 때 하니까 이미 기억 속에서 말소됐어요, 거의. 그러니까 관련 정착 아이디어가 그냥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수열의 합을 복습하는데 아예 1시간, 그냥 아예 몇 시간 들였죠. 그럼 이제 관련 정착 아이디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새로운 학습 내용과 연결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유의미한 학습 자세가 없어서, 저는 그냥 급수 공식 외울래요 하면 안 되고, 그냥 그것도 합을 구하고 극한을 구하면 이런 급수에 대한 내용이 된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유의미한 수용 학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구속성 있는 과제죠. 당연히 이 두 개를 했으면 이걸로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성을 갖춘 과제로 평가하지만 관련 정착 아이디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럼 결국 없으면 그 관련 정착 아이디어가 형성될 수 있게끔 이미 학습된 내용인 수열의 합을 열심히 복습을 시켜야 됩니다. 선수학습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9페이지 아랫부분 2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그렇게 되죠. 유의미한 수용 학습이 일어나려면 학생들이 또한 유의미한 학습 자세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관련 정착 아이디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타고라스 정리를 확실하게 복습시키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선행 조직자에 대해서죠. 신론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추상성, 학습 과제보다 높은 추상성, 일반성, 포괄성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추상성이 높다는 것은 이 개념을 통해 본 학습 과제의 내용을 추상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선행 조직자는 그런 역할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그젬플. 1대1 대응을 그냥 1대1 대응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봅시다. 1대1 대응 설명할 때 1대1 대응은 두 가지야. 원투원 펑션이고 그 다음에 온투여야 돼. 물론 온투로 설명하지 않죠.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제 저희 정보 수학 때 했으니까 원투원 커레스판던스를 이 두 가지로 설명한다. 잘 알고 있죠. 이걸 이제 당연히 교수학적 변환에서 지도하는데 1대1 대응은 이 두 가지야 하면은 그냥 같은 추상성, 같은 일반성, 같은 포괄성이 그냥 개념을 그냥 그렇게 설명한 것 뿐이에요. 학생들에게 이걸 선행 조직자라고 얘기하지 않죠. 하지만 사다리 타기를 먼저 했다고 해봅시다. 학생들이 사다리 타기를 하면서 이제 느낌이 오죠. 하나당 하나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의 개수와 이거가 같다는 것도 알게 되고 즉 이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1대1 대응이라는 개념을 추상할 수가 있죠. 속성을 추출해가지고 즉 선행 조직자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추상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일반성이 더 높다라는 것은 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 지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등식의 성질을 지도할 때 같은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을 때 똑같다. 이걸 지도할 때 양팔저울을 활용하는 것도 이러한 선행 조직자의 역할이죠. 양팔저울, 딱 균형을 이뤘을 때 같은 수를 더해도 똑같고 빼도 같고 배수를 해도 나눗셈을 해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은 등식의 성질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등식의 성질을 추상하는 거죠. 더 일반성이 있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개념을 토대로. 포괄성이라는 건 우리가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다리 타기라는 것은 1대1 대응이라는 개념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지만 더 많은 일상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죠. 그때 이 수학적 개념에 해당하는 요거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추상의 과정이고 더 포괄성이 있는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딱 그 동일한 그 일반성, 추상성, 동일한 포괄성 이런 과제가 아니라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쉬운 개념을 통해서 수학적 개념을 추출해내는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선행 조직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학습 지도 인력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학교육학 정론인가? 그 책에는 이걸 지도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A에서 B를 더하고 B를 빼면 A가 된다. 같은 수가 된다를 앉기, 일어서기 선행 조직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 있어요. 그럼 앉았다,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그 전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똑같아요. 그럼 학생들이 이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하면은 이게 왜 그대로 A가 나오는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또 선행 조직자의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 조직자로 활용했을 때 본 학습 내용, 즉 유의미 수용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선행 조직자를 활용하면 통합적 조정의 원리와 점진적 분화의 원리를 수행하는 교수학적 전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수학학습은 개통성이 있는 과제니까 통합적 조정의 원리에 따라서 이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이전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끌어내야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통합적 조정의 원리. 어떤 영역은 점진적 분화의 원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은 아무런 특징이 없다. 이런 거예요. 진짜 일반적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각형을 얘기할 때 아무런 특징이 없는 하나, 둘, 셋, 5개 그릴 뻔했네요. 사각형은 이렇게 생겼죠. 사각형을 토대로 어떻게 돼요? 조건 하나씩 추가하죠. 한 쌍이 평행하고, 그럼 이제 두 쌍이 평행하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나 마름모, 정사각형.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건 집합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세분화된 조건을 이제 붙이는 것이 점진적 분화의 원리죠. 요거 말고도 또 하나 소개된 게 이런 거죠. 인수분해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같은 경우 A 플러스 B의 제곱을 얘기를 할 때
가장 포괄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여기 제가 뒤에 적어놨을 거예요. 그러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C하고 D를 각각 A라고 B로 놓으면 요거를 얘기할 수가 있게 되고 A하고 B를 100과 1로 놓는다면 요거 점점 세분화되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도 좋죠. 그렇게 되는 경우 얘를 이제 중심으로 집합적으로 다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진적 분화의 원리도 필요하고 통합적 조정의 원리도 지도할 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오스벨이죠. 그래서 40페이지, 이제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선행조직자의 역할을 얘기를 했고 1대1 대응에 대해서도 사다리 타기와 1대1 대응의 관계도 얘기를 했죠. 이러한 선행조직자는 통합적 조정의 원리와 점진적 분화의 원리를 수행하도록 돕는 교수학적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오스벨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수업에서의 예가 바로 입체도형의 성질에 대한 학습인데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예로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스벨의 이론이 좀 어려운데 요걸 통해서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의미 수용학습에 따른 지도 순서. 첫 번째, 유의미 학습을 위한 학습 과제를 준비해야 돼요. 당연히 지웠네요. 실사성과 구속성을 갖춘 과제를 준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선수학습에 대한 이해가 돼 있는지 파악해야 되겠죠. 세 번째, 이제 본학습 내용을 하기 전에 선행 조직자를 제시를 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도록 돕고, 네 번째, 학습 목표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때 통합적 조정의 원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점진적 분화의 원리를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뭐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 보시면 일단 선행 조직자로 일단 학습 과제를 선정했다 칩시다. 그럼 이제 선행 조직자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뭐 각기둥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각형을 삼각형으로 쪼개 먹는 예를 제시할 수 있죠. 뭐 이렇게 뭐 이런 모양의 케이크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 케이크 잘라 먹을 때 이렇게 잘라 먹잖아요, 보통. 물론 케이크 둥그런 모양이긴 하지만 이런 모양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막 이렇게 잘라 먹는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어떤 연구 결과에선 케이크를 이렇게 잘라야 된다고 하던데, 왜냐하면 이렇게 잘라서 이제 공기의 면적이 넓어져서 빨리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딱 덮고 빨리 잘라서 이렇게 덮고 이게 더 케이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래요. 근데 뭐 이거하고는 상관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잘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선행 조직자로 제시를 할 수가 있죠. 뭐 시루떡이라든가 샌드위치도 있을 수 있겠죠. 샌드위치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네모난 샌드위치 있으면 우리 뭐 소품 같은 거 가면 이렇게 잘라서 샌드위치 하잖아요. 보통 삼각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각기둥 모양의 음식 같은 것을 토대로 각기둥을 삼각기둥으로 쪼개어 부피를 구하는 방법. 이게 이제 본학습 내용인데 그거를 이해하는데 바로 도움이 되는 선행 조직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점진적 분화의 원리를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점진적 분화의 원리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의 점진적 분화의 원리는 둘 중에 하나, 일반적인 아이디어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론 2에서도 포괄적이라는 말을 빼고 설명하고 있는데 삼각기둥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조건이 작은 사각기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각기둥 제시하고 요거 이제 하나만 자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각기둥 하면은 이제 여기 각기둥 더 있겠죠. 두 개로 자르면 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더 자르는 개수를 더 늘려나가서 이렇게 세분화된 문제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술할 때 지금 이거에 대한 점진적 분화의 원리는 포괄적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각기둥이 모든 각기둥을 포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술할 때 이걸 빼고 서술하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사각형에 대해서는 이 일반 사각형이 다 포괄하죠? 그럼 포괄적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것도 아까 A 플러스 B나 C 플러스 D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포괄을 하게 되니까 그럴 때는 포괄적이란 말을 넣고 즉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아이디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아이디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포괄하지 않으니까. 이제 구분해서 서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각형 같은 거하고 다르게 사각형의 그런 형태하고는 다르게 포괄적인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 지도는 아니니까 서술할 때 그 부분을 빼고 점진적 분화의 원리를 설명하시면 돼요. 일단 인지구조는 포괄적 개념을 먼저 제시해야 분화된 내용을 좀 쉽게 받아들이는 인지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온전한 점진적 분화의 원리는 이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아이디어가 제일 좋지만 뭐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그냥 그거에 맞춰서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합적 조정의 원리에 따른 수업도 가능하죠. 기존에 알고 있던 이게 중요하죠.
기존에 알고 있던, 이미 알고 있는 낯익은 아이디어, 삼각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각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내용을 지도했을 때 결국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 학습해야 될 내용이죠. 그걸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이게 바로 통합적 조정의 원리에 따른 지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걸 이제 전형적인 오스벨 관점에서의 수업의 예로 생각하시고, 최근 5개년 2014에서 2018학년도까지 오스벨의 이론이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 정도는 나올 법도 하죠. 오스벨 분명 맨날 딘즈만 사랑해서 딘즈만 많이 나왔는데 오스벨도 좋아할 수 있잖아요. 뭐 비고츠키도 나왔고 브루노도 나왔고, 그런데 오스벨도 중요한 분이신데 한 번쯤 나올 만하죠.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41페이지부터는 이제 좀 약간 정리적 성격을 갖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과 교사 지식.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슐만의 PCK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PCK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성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단순히 어떤 내용 지식만 파악해서는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과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즉 교수학적 내용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교사는. 그래서 교사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행위 이면에 놓인 교사의 사고와 행동에 또 초점이 놓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포괄해서 어떤 교수법을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PCK의 성장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뒤에 그림처럼 몇 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42페이지. 이게 이제 PCK의 성장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해, 변환, 그다음에 교수, 평가, 반성, 새로운 이해. 이 두 개만 좀 초점을 맞출게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고 요 부분만 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순환 과정을 통해서 PCK가 성장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딱 보시면 우리가 뭐 피아제가 얘기하는, 그리고 뭐 바닐레가 얘기하는 딱 그 과정을 거치면 딱딱딱 성장하는 거는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PCK가 약한 교사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 그냥 같은 내용을 지도한다든가 반성이 좀 부족하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이제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하고는 약간 조금 틀려요. 그걸 이제 우리가 슐만이라는 분도 좀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어요. 일단 42페이지 아랫부분 보시면 교수학적 추론 과정의 행동에 대한 이해 5번과 6번만 좀 볼게요. 반성 단계는 분석적 지식을 바탕으로 교수 목적에 견주어 실제 수업이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과정이다. 뭐 그냥 반성이죠, 진짜. 새로운 이해는 새로운 안목을 형성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슐만의 설명은 모든 과정에서 모든 단계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뭐 순서 또한 변경될 여지가 충분하다. 43페이지. 요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학적 표출을 통하여 교사는 새로운 PCK를 형성하고 보다 발전된 이해로 나아갈 수도 있으나 반성이 항상 새로운 이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반성을 했지만 똑같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PCK가 성장한다는 건 그 반성이 의미 있게 다가오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이 개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반성은 수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반성이. 즉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물론 반성 자체가 항상 새로운 이해를 이끌어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성이 전혀 없으면 PCK는 전혀 개발될 수가 없겠죠. 이런 반성을 강조한 수학 교육학자는 많이 있습니다. 피아제도 반영적 추상화 과정, 프로이덴탈의 수학과 교수학습, 바닐레 수학습 수준 이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5번에 슐만이 이제 언급한 것과 같이 교사 자신의 반성이 항상 보다 확장된 지식과 보다 더 좋은 수업을 보장하진 않아요. 무조건 뭐 반성했다고 무조건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질적 향상을 위한 최선의 수단은 바로 반성적 사고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이 있어야 이럴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거지, 반성이 아예 없다. 그럼 뭐 그냥 PCK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과정중심 평가. 이건 이제 신론의 수학과 평가에도 나왔지만 과정중심 평가가 중요하다는 건 잘 아시겠죠? 그래서 과정중심 평가가 중요하고 그거를 이제 잘 이루기 위해서 수행평가가 필요하다. 이제 그 내용이니까 44페이지까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논2가 마무리가 됐고, 오늘 수업한 내용을 또 잘 적용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많이 문제풀이 시간을 많이 갖죠. 문제풀이에 많이 적용하셔서 또 좋은 성적이 나오시고 실제 임용 시험에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